이번 주 학습할 주제를 확인해 주세요. 나의 학습 역량을 알아볼까요? 제시하는 진단 문항을 읽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해 보세요. 나의 학습 역량 점수는 얼마인가요? 진단 영역별 자신의 점수를 문항 수로 나눈 점수가 3점 이하에 해당하는 영역은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요구 능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강의 수강과 개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학생 여러분들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이번 주는요, 빅데이터 기반 사회복지 정책평가 10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요, 정책평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정책, 사회복지 제도에 대한 세부 제도들에 대한 정책평가 다루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공공보조 제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정책평가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이번 시간에는 어떤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 알아야지 실제로는 정책평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 늘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기본적인 개관,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길버트와 스펙트라는 학자의 정책 내용 분석에 있어서 4가지 기준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는지에 대한 건 한번 살펴볼 거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어 왔는가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학생 여러분들과 이번 시간에도요, 2가지 학습 목표 살펴보았는데요. 국민기초보장제도의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보장제도의 역사적인 흐름이 어떤 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기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2가지가 이번 시간 저와 함께 하고자 하는 학습 목표라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한 정책평가를 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정책평가의 세부적인 그 내용을 다루기 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어떠한 내용인지 이미 사회복지 정책론을 통해서 학습을 하셨겠지만 혹은 사회보장론이라는 교과목에서 학습을 하셨겠지만 전반적인 내용 한번 점검을 하고 그 내용, 제도 자체에 대한 내용을 알아야지 평가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1961년에 생활보호법이라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했지만 이후에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는 제도가 변경되었어요.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어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는데요. 생활보호제도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국가가 자선적인, 체리티적인 개념으로 보호해준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1961년에 처음 법이 도입되었고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 그리고 생활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해서 누가 보호를 하느냐,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국가 보호 책임에 대한 내용은 있긴 하지만 하나의 권리로서가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냥 도와준다라는 개념으로 구빈법적 빈민을 구제한다라는 성격을 가졌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유엔에서 세계인권선언이라는 전 세계적인 상황이 인권선언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휴먼 라이츠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라는 법으로서 하나의 권리로서 인정되는, 쉽게 말해서 국가보호 책임을 이제는 국민들에게 권리를 부여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요, 65세 이상 18세 미만의 인구학적 기준으로만 적용하는 것을 개선하여서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을 대상자로 선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오래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이전까지는 최저 생계비 기준으로 시행을 하다가 2015년에 개정이 되었죠. 중위소득이라는 기준 중위소득의 30% 보장하는 교육 관련 제도, 실질적으로는 생계급여라든지 실질적으로는 주택급여에 따라서 그 비율은 다 다릅니다. 그러면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요, 모든 소득이 있는 국민을 한 줄로 쭉 줄을 세웠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그죠? 메디안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중위값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에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을 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바뀌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지향하는 가장 큰 것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그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라이츠가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으로서,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나왔다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라는 것, 이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지향하는 가장 중요한 이념이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요, 자, 길버트와 스펙트 혹은 테렐이 이야기하는 자, 내용 분석을 할 때 제일 먼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분석을 해보면요, 급여의 대상은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 소득 인정이라는 것은요, 개인의 소득 평가액 플러스 재산의 소득 환산액이라는 요 금액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그래서 일렬로 줄을 섰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금액, 그것이 중위소득이에요. 이것만 기준으로 선정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개별 가구의 소득들을 고려하여서 최종 수급자를 선정하게 된다. 사회적 형평이라는 기준을 함께 고려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급여의 대상을 그 소득 인정의 기준으로 해서 대상자를 선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가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보통 기초생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요, 몇 인가구 기준이냐, 부양 의무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수급권자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요, 2015년 법 개정 이전과 이후로 좀 나누어 본다면 2015년 이전에는요, 모든 기준이 배우자와 일촌 직계 혈족 가족은 부양 의무자로 보고요, 모든 급여의 내용에 있어서는 부양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현장에선 그러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교육급여와 주거급여에 있어서는요, 2015년 법 개정 이후에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나머지 실제로 부양 후에 소득, 중위소득 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급여를 조정해서 지원을 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급여의 대상에는요, 소득 인정액 기준으로 기준 중위소득으로 그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대상자 선정의 또 하나의 기준은 부양 의무자의 기준인데 2015년 이전보다는 이후에 부양 의무자의 기준이 많이 완화되었다라는 부분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급여 대상자, 수급자의 수는 얼마나 변화해 왔는가라고 말씀드리면요, 1999년에는 전체 인구의, 그죠? 그 인구 비율로 따져본다면 99년은 54만 명, 그리고 2000년에는 149만 명, 그리고 2009년에는 15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3.2%, 많은 전체 인구 대비한다면 많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지겠지만 과거에 비해서는요, 부양 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고 난 이후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자, 54만 명에서 150만 명, 몇 배가 늘어났습니까? 최소한 3배 이상 증가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의 형태는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는요, 기본적인 의식
직주 생활이죠. 그래서 생계급여, 기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의료급여, 그리고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 뭐 이런 형태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뭐 해상급여, 장제급여 이런 내용도 있긴 합니다만요. 핵심적인 내용만 제가 좀 다루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체계가 그 2015년 법 개정 이후에 자, 개별 맞춤형 복지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었다라는 핵심 키워드 먼저 말씀드리고요. 맞춤형 급여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여건에 맞는 지원을 위해서 생계, 의료, 주거, 급여 등급별로 선정 기준을 달리한다. 최초에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2015년 이전에는요.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하여서 동일하게 급여를 지원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준을 달리해서 실제로 부양 의무자 기준도 달리 적용을 하고요. 그 기준 중위소득의 퍼센트도 달리 적용을 하고 개별 맞춤형으로 가구 맞춤형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급여 수준이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 2000년 10월부터 12월까지 기준만 보더라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그 47만 6천 원에서 4인 가족 기준 72만 9천 원으로 굉장히 상향되었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2000년대 이후에 급여 수준은 계속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법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나 지침에 의해서 이 내용들이 변해가고 있다라는 것도 함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기초생활제도의 내용 분석에 있어서는요, 세 번째, 급여의 전달 체계는 딜리버리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떤 것이 있느냐? 정책 수립은요, 그 전체 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는 보건복지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직접 클라이언트에게 수혜자에게 서비스가 전달되어지는 것은요, 그 시군 그리고 시도 시군구를 통해서 각 읍면동 사무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에 의해서 수급자에게 전달되어진다라고 최일선의 서비스를 전달해 주는 것은 누구이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담 공무원은요, 보건복지부가 예산을 부담하는 공무원으로 87년에 49명을 5대 광역시에 별정직으로 먼저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에 일반 사회복지직, 일반 행정 공무원이 되었는데요. 전환되었고 2018년 기준에 약 22,712명이 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5,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전국에서 각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재정이죠. 그러면 어디에서 급여를 충당하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전액 일반 조세에서 충당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체 국고에서만 부담을 하느냐라고 한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가 비용을 분담하는데요. 서울 지역과요, 그 비수도권 지역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는요, 서울시 광역자치단체가 50% 이상을 하고요. 그 나머지 부분을 나누어서 중앙정부가 50% 이하로 하고 지자체도 5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서울은 그 재정 자립도가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50% 이상을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지역은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요. 중앙정부가 80% 이상을 분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요, 50%를 하다가 분담 능력이 떨어지는 지자체의 경우는 이 비율을 점점점 더 높이 책정하고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비용을 분담한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역사에 대해서는요, 간단하게, 자, 생활보호제도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되었다라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구체적으로 역사를 조금 살펴보면, 자, 실질적으로 생활보호라는 이런 용어들이 처음 이야기가 나온 시점은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된 그죠 시기인데요. 빈곤 정책에 관한 기본 시책을 처음 관심을 가진 것은 48년이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과 그리고 헌법이 만들어진 시기에 자 헌법 제19조예요. 이렇게 구빈 행정의 수준이 하지만 노령, 질병 등 생활 무능력자에 대한 국가의 보호라고 해서 지금 현재는 인권적인 요소에서 바라본다면 생활 무능력자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는 빈민을 구제한다라는 측면에서 빈민, 최저생활, 최저생계비 이런 용어를 일반화 되어져 있던 시기였다라고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자 1950년대부터 60년대 초반의 변화는요. 빈곤 정책은 이 당시에는 국가에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을 만큼 굉장히 전쟁 이후에 피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주로 민간이 주착에 대해서 서로 자조조직 셀프 헬프 그룹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자발적 차원에서 수행되어졌고요. 혹은 외국의 그죠 원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가 많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0년 8월 4일 피난민 수용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고 공포하여서 전제 및 응급 구호에 주력을 하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생활 보호를 위해서 구빈 행정이긴 하지만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개별법으로 만들어진 게 61년에 생활보호법이 제정되어서 빈곤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입법 목적은요, 복지 향상에 두었긴 하지만 단지 구호죠. 그래서 결국은 자 전쟁 이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 밥만 먹고 살 수 있을 정도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실제로는 사회복지 개념에 입각한 근대적 의미의 생활보호법으로서의 성격은 갖추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여서도요, 구빈이라는 개념에서 하나의 권리는 아닙니다. 그냥 수혜 대상자일 뿐이다 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1962년에 제6차 헌법 개정이 있으면서 사회보장의 개념이 도입되어서 조선구호령이 폐지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공공 부분의 사회복지 사업이 시작된 것이 1970년 사회복지사업법, 음성화되어 있는 사회복지 시설들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겉으로 드러내서 공식적인 조직으로 사회복지법인을 설치해서 법인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었거든요. 70년에 제정되었고요. 그 이후에 73년에 국민복지연금법, 지금 현재 국민연금 제도의 초기 모델입니다. 사립학교 교원연금법이 73년에 제정되었고요. 76년에 의료보호법, 이렇게 해서 70년대에 들어서야 겨우 대한민국 우리나라에서는요, 사회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에 관한 부분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다라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기다라는 것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80년대에 이르러서는요, 생활보호사업에 관련 법령이 대폭 정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의 구호의 개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하나의 권리의 개념으로 많이 인식이 바뀌기 시작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82년에 생활보호법이 전면 개정되어서 적극적인 자활, 그죠? 스스로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자활 지원까지 규정을 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그죠? 생활보호 대상자에게 자활 사업에 참여하여서 실질적으로는 근로를 하게 하고 근로를 통해서 소득을
그죠?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만들고요. 자활해서 자립을 해서 다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연계 체계를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80년대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년에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되어서 생활보호 사업을 확대했고요. 그리고 86년에 국민연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민에 대한 복지 증진을 도모해서 연금, 사회보험제도와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그죠? 공공부조 시스템, 두 개의 시스템으로 사회 안전망을 만들기 시작한 시점이 80년대 중반이었다. 자, 선진국에 비하면요, 유럽 국가에 비하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늦게 도입된 제도다라는 말씀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앞서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요,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그 전담 공무원이죠, 일선 읍면동 사무소에 배치하기 시작한 것이 80년대 중반 이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직업훈련은요, 이제는 고용노동부, 지금 현재는 고용노동부고요. 이 당시에는 노동부에서 일괄 담당을 한 것이죠. 그 이전까지는 보건복지부가 고용과 관련된, 그죠? 특히나 생활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 쪽에서 그 당시에는 보건사회부였거든요. 보사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가 직업훈련은 노동부에서 통합하여서 일괄 담당하게 되는 변화 시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실질적으로는 생활보호와 관련된 법이 운영되는 시기고요. 99년에 드디어 그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이 되어서 2000년 10월에 제정이 되어집니다. 이때부터는 하나의 기초생활을 수급받게 되는 것도 그냥 보호 대상자, 수혜 대상자가 아니라 하나의 그 수급권자라고 해서 하나의 라이츠, 권리로서 인정되어지기 시작한 시기가 굉장히 늦었죠. 2000년대부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초생활보장은 그 법률에서도요, 국가의 책임이다라고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정되어진 가장 큰 의의는요, 저소득층에 대한 시각은 구호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수급권을 인정하는 보장에 대해서, 보장이라는 표현은요, 시큐리티라고 해서 소셜 시큐리티의 개념으로 적극적인 복지 개념으로 도입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빈곤에 대한 책임 누구에게 있다고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의무로서 인정하기 시작했다는데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을 인정한 것으로 가장 큰 의의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번 제가 비교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법적 성격은요, 생활보호법은 시혜적이다, 도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준다라는 개념이라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요, 국가의 의무이자 국민의 휴먼 라이츠죠, 인권의 개념으로서 권리로서 실제로 나는 서비스를 제공해 주세요,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도록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법률 용어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피보호자, 피수혜자, 보호기관, 보호 대상자 이렇게 용어를 쓰다가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되면서는 권리라고 말씀드렸죠.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 수급자, 보장기관, 보호기관이 아니고 보장을 해준다는 시큐리티의 개념을 해서 보장기관, 급여 대상자, 재산의 소득평가, 소득환산액 이런 그죠? 그 기준 자체가 용어들도 함께 변화되어 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생활보호법에서는요, 인구학적 나이만 따졌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만 대상으로 했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요, 대상자 자체만으로서의 구분은 폐지가 되고 실제로 기준 중위 소득이 가구당 얼마 이하인가 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 가지 급여가 시행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자에 대한 선정 기준도요, 생활보호법에서는 선별주의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별적 범주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는 형태라고 한다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보편주의가 더 강합니다. 부양 의무자에 대한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고요.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보다 적을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초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처음 제정될 때는요, 그 최저생계비라는 용어를 썼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기준 중위 소득으로 변경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따라서 실제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여도 종류가 늘어났고요. 자활지원이라는 부분은요, 생활보호법에서는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요, 근로능력자 가구별로 지원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변환이 되었고요. 긴급급여에 대해서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관련 조항을 신설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라는 기준은 조금 달라져서 기준중위소득이라고 이미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 기준중위소득에 대한 부분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의결과 보건복지부 장관의 결정이라고 해서 여러 심의기구의 의견을 조율하고 실제로는 심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중앙 집중식이 아니라 여러 의견들을 통합할 수 있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장 비용에 대해서도요, 제가 앞서서도 그 재정에 대한 것을 분석을 해봤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고려하여서 분담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담 비율이 차등 적용되어지고 있다라는 것 이미 학습을 하였기 때문에 내용이 이해되실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론적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퀴즈 평가하기 문제 몇 가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근로능력의 유무와 관계없이 소득이 중위소득의 일정 수준에 미달하는 국민을 대상자로 선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한다. O일까요? X일까요? 너무 쉬운 문제죠? 다 맞추셨을 것 같습니다. 문제 한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관한 설명이 잘못된 것은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 시각은 시혜적인 보호에 가깝다. 수급권을 인정하는 보장의 개념에 가깝다. 빈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정한다.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생존권을 인정한다. 자, 여기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제가 시혜적이라고 했을 때는 생활보장제도다, 생활보호제도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생활보호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대해서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았기 때문에 쉽게 맞추셨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네,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관이라고 해서요, 기본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처음 1961년에 생활보호제도가 만들어지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는 과정에서 두 가지 어떤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보았고요.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내용적인 분석으로 대상, 급여의 형태, 전달 체계, 재정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기준에 따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인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생활보호제도, 생활보호법 제정 이후에 99년에 실제로 시행은 2000년부터 시행이 되었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어떻게 바뀌어 왔느냐, 그리고 특히나 두 제도가 어떤 특징적인 차이가 있는가에 대해서 저와 함께 학습을 하였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